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 달 전에 결혼한 30살 남자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자란 집은 정말 따뜻한 곳이었어요. 든든하고 멋진 아버지랑요. 그리고 정말 자상하고 예쁜 어머니 밑에서요. 저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제 위에는 3살 위인 형이 있었는데요.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항상 저보다 앞서 있으면서요. 저를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날을 기억해 보면요. 새로 맞춘 교복을 입고요. 거울 앞에서 입학식을 상상하던 날이었거든요. 형이랑 같이 분식집에 갔어요. 나란히 앉아서 떡볶이를 호호 불면서 먹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에 갔죠. 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낯선 미용사한테 머리를 제대로 자르는 게요. 어렸을 때부터 이발소만 가면요. 엉엉 울어버리는 바람에요. 늘 어머니께서 직접 밀어주셨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그랬어요. 멋있는 헤어스타일이 아니라요. 그냥 어머니 기분 따라 바리깡으로 밀린 거였죠.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저도 유행하는 머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학교에서 두발 자유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해진 규정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요. 정해진 틀 안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뭔가 진짜 어른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친구들 따라 용기 내서 미용실에 가기는 무서웠지만요. 3살 위 형을 앞세우면 용기가 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어릴 때는 울고불고 난리쳤죠. 근데 17이나 되어서요. 남이 들고 있는 가위가 무서워서 울지는 않을 나이니까요. 떡볶이 먹으면서요. 긴장되는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으로요. 형이랑 머리 이야기만 30분 했던 기억이 나요. 민성아, 너도 이제 다 컸구나. 난 속으로 내가 군대 갈 때까지도요. 엄마 손에 머리 자르겠다고 고집 피울까봐 걱정했는데. 형은 제가 미용실 가고 싶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요. 아직도 가위를 무서워하는 줄로만 알았대요.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무서운 게 없는데요. 겁이 많은 제가 신기하고 안타까웠었다고요. 다 자라고 컸는데도 겁 많은 쫄보였던 저를요. 형은 가끔 나무라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쫄보 이미지 탈출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속으로 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떡볶이에 어묵 국물까지 깔끔하게 비운 저희는요. 그렇게 미용실로 향했어요. 딱자리에 앉아서요.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는 형의 모습을요. 거울로 힐끔거리며 운명의 손길에요. 제 머리카락을 맡기려던 찰나였어요. 형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거든요. 주먹보다 작은 핸드폰을 들고요. 형이 전화 받으러 나갔어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형이 나가버렸다는 사실에 잔뜩 긴장한 저는요. 기다리는 동안 잡지에서 봐뒀던 최신 유행 머리를요. 미용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미용사가 제 목에 커다란 천을 두르던 그 순간요. 전화 받으러 나갔던 형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요.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아, 왜 그래?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한 저는요. 형에게 짜증스런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렇게 다급한 형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순간에 덜컥 겁이 나더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맹장이 터져서요. 학교 가기 싫다고 엉엉 울고 방바닥 뒹굴던 그때요. 그 형의 얼굴보다 훨씬 더 새빨갛게 변해서요. 눈물까지 글썽글썽한 형의 얼굴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형의 그 표정이 저는 참 무서웠어요. 집에 빨리. 집에 가자, 민성아. 당장 가자. 게다가 형은 다른 말도 하지 않고요. 제 손목을 잡은 손에서 힘을 하나도 풀지 않은 채요. 무엇에 단단히 홀려버린 사람처럼요.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당장 집으로 가자고요. 빨리 집에 가자고요. 저는 결국 형의 손에 이끌려요.
미용실을 뛰쳐나와야 했어요. 야,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그러는 거야? 물어봐도 형은 대답이 없었어요. 버스도 아니고 무려 택시를 잡아타고요.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불안함에 떨어야 했어요. 형이 받은 전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기에요. 형이 이렇게나 낯선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요. 불길함이 피부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형은 쫓기는 사람처럼요.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며요. 커다란 가방에 무언가를 쑤셔넣기 바빴어요. 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형의 행동이요. 두렵고 걱정되어서요. 멀뚱히 서서 눈으로 형의 행동을 쫓기만 했어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형의 어수선한 행동에요. 사르르 배가 아파오려던 그때요. 형이 다시 제 손목을 잡고 현관을 나섰어요. 다시 택시에 올라서요. 형의 입에서 나온 다음 목적지를 들었을 때요.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형이 말한 목적지가 정말 수상하고 기분 나빴거든요. 뭐야, 무슨 병원? 형 진짜 왜 그러는데? 나한테 말 안 할 거야? 왜 말을 안 해주는데? 무슨 일인데? 진짜. 목이 찢어져라 큰 소리로요. 형의 손을 뿌리치며 물었어요. 형을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요. 거의 잡기 직전까지 손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제 행동에 어디서 건방지게요. 형한테 주먹을 들이밀고 큰 소리가 나야 하는데요. 형은 그냥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가만히 저를 바라보는 형의 두 눈에서는요. 언제부터 흐르고 있었는지 모를요. 굵은 눈물 줄기가 쉴 새 없이 쭉줄 흐르고 있었어요. 야, 임마. 좀 조용히 해라 좀. 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냥 엄마가 그냥요. 아빠 짐 챙겨서 병원으로 오라고만 하는데요. 엄마가 울고 있잖아. 나도 뭔지 모른다고. 저를 다그치고 쫓기듯이 짐을 챙겨 나오던 형 역시도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그저요. 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울고 계셨다는 그 말에요. 몸에 힘이 탁 풀렸어요. 저도 형을 따라서 창밖을 보며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따라 저희가 탄 택시는요. 신호 한 번 받지 않고요. 차와 차 사이를 뱀처럼 비집고 달렸어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10분이 흐르고요. 태어나 처음 와보는 커다란 대학병원 앞에 섰어요. 형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이제 민성이랑 병원 앞인데요. 어디로 갈까? 몇 분 후 어머니께서 1층으로 내려와요. 저희에게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자꾸만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묻는 형에게요. 어머니께서는 잠시 셋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어요. 낯선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요.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요. 바라보며 어머니께서는 무거운 입을 떼셨어요. 태민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그냥 자꾸 배가 아프고요. 화장실 가는 게 편치 못해서 병원에 갔는데요. 그냥 단순히 속이 탈난 줄만 알고 병원에 갔는데요. 너희 아버지가 글쎄 병에 걸렸단다. 그렇게 건강하던 양반이었는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상한 거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그런 거라고요. 구박이나 하고 얼마 전에 병원 다녀오더니 별일 아니라고 하기에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너희 아버지가 글쎄 참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요. 대장암이란다. 태민아, 민성아. 너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니. 어이가 없다. 고하시는 어머니께서는요. 입술과 턱을 파르르 떨며요. 거짓말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너무나 낯설었어요. 처음 와보는 장소도요.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어머니의 그 말씀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며 거짓말 같은 눈물을요. 뚝뚝 흘리시는 그 모습마저도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요.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어이가 없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요. 왠지 이해할 것도 같았어요. 형이 제 손을 잡고 그토록 다그치듯 달려온 이유가요. 너무 궁금해서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었는데요. 막상 그 이유를 듣고 나니까요. 이번에는 가슴이 먹먹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요. 형의 어깨가 위아래로 들썩였어요. 여전히 파르르 떠는 어머니의 손 위로요. 제 손을 포개며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었지만요. 자꾸 사르르 사르르 배가 아팠기 때문이었어요.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은 괴로운 이야기예요. 제 뱃속의 장기들도 오해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있는 힘껏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요. 저희 세 사람은 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셨다는요. 병실에 찾아갔어요. 당신께서 암이라는 사실에요. 너무 아파하시고 괴로운 얼굴이 되어 있을 것 같았던요.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평화로운 얼굴이요. 하도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을 한 저희를 보며요. 지으시는 미소는 암에 걸린 사람이라고는요.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이구, 우리 똥강아지들 왔네. 태민이. 아빠 효자손 잘 챙겨왔냐? 아버지께서는 형을 보며 효자손을 찾으셨지만요. 저는 그대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품에 고개를 쳐박았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아버지를 따라서요. 터져나오는 눈물을 꼭 참아내지 저는요. 영 들지 못한 어린 아들이었어요. 아빠 효자손 하지 마. 내가 긁어줄게. 내가 긁어주면 되잖아. 100살 될 때까지 내가 긁어줄게. 말에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형을 내려두고 병실 문 앞까지 걸어가서요. 등을 돌렸어요. 혼자서만 눈치 없이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는요. 저의 등을 어머니께서 토닥여 주셨어요. 한참 울어대고 겨우 진정하고 난 후에야요. 아버지께서는 직접 당신의 목소리로요. 저희에게 상태를 알려주셨어요. 당신께서 말기라고 말이에요. 시한부라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요. 치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셨고요. 작은 확률이라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치료를 해보기로 하셨다고 했어요. 시한부. 저희 가족의 일이 될 거라고는요.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아빠 죽으면 안 된다. 고다 쉰 목소리로요. 애원하는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빠 안 죽어. 민성이 아빠보다 키 크고요. 태민이 장가가는 것까지 다 보면서요.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들 다 출가하고 나면요. 엄마하고 배낭여행도 가기로 했는데요. 아까워서 아빠 안 죽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요. 어떻게 아빠 먼저 가겠어. 아빠는 엄마하고 너하고 형하고요. 우리 가족 오래오래 보고 싶어서요. 꼭 치료받을 거야. 저희 가족은 화목했어요. 가족 때문에 울거나 화가 났던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물론이고요. 형하고 저도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요. 제일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희의 전부였던 아버지께서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솔직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는커녕요. 그 현실을 믿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꼭 치료를 받겠다는 아버지의 말씀만이요.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하지만 한 달하고도 보름 후에요. 아빠는 죽지 않는다고요. 꼭 치료받을 거라고 하셨던 아버지께서는요. 끝내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 후에야 어머니를 통해서요. 그때의 진실을 전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치료를 받고 싶어 하셨지만요.
결국 치료를 할 수 없다는 판정하에요. 포기를 하셨었다고 했어요. 저희에게 끝까지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유는요. 아버지의 의지 때문이었다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설사 그게 살면서 겪은 최악의 상황이라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며요.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랐던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시던 날까지도 아버지께서는요. 저희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빠가 죽어도 너무 오래 힘들어하지 말고요. 일찍 털고 일어나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살아가 달라. 고요. 그렇게나 기다렸던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요. 저는 한 달하고도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요. 7kg나 빠진 해골 상태가 되어서 입학을 했어요. 원래도 워낙 마른 몸이었던 터라요. 제 꼴을 보신 어머니께서는요. 슬퍼하실 틈도 없으셨어요. 살이 쏙 빠져서 해골이 되어버린 막내 아들을요. 뭐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쓰실 뿐이요. 밤마다 저희 세 사람은요. 어머니께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주신요. 저녁밥을 서로의 입에 밀어넣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떠나시고 뼈가 시리도록 허전한 속을요. 어머니의 따뜻한 밥이라도 채워보려는 노력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 세 사람은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챙기려는 생각이 없어서요. 저는 어머니를, 어머니는 형을, 형은 저를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그 시간들을 견뎠어요. 그렇게 했더라도 아마 누구보다 가장 힘든 사람은요. 저희 어머니였을 거예요. 거의 형은 저보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요. 더 잘 알고 있었고요. 옆에서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사실 그 일은 어머니께도 형에게도 저에게도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처음 떠나보낸 일이었고요. 형과 저에게는 아버지를 처음 떠나보낸 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형의 한마디 한마디를요. 주에 깊게 들어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형이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어머니가 큰 힘이 되듯이요. 어머니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 생각에 슬퍼서 눈물이 터질 때마다요. 저희 세 사람은 나란히 손을 맞잡고요. 약속하고 또 약속했어요. 열심히 살자고요. 아버지 목까지 열심히 살자고요. 형과 저는 힘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요. 더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요. 맡은 바를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어요. 형은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저는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나 애정하던 효자손을 대신해서요. 드리지 못한 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서요. 어머니 등을 열심히 긁어드리고요. 그렇게 조금이나마 붙어 있고요. 서로의 피부를 만지면서 서로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애교 없는 아들들이 저희에게요. 그런 행동들은 때론 낯간지럽고 어색하기도 했었지만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감정들 너머에요. 사실은 수많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이요. 형이 입대를 했어요. 절대 울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했던 저희 세 사람은요. 정말로 서로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얼굴을 바라보고 큰 소리 내어 웃었죠.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요.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라고 하면서요. 물론 형을 들여보내고 돌아오는 길 내내요.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군복 입은 큰 아들의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했던요. 남편 생각에 마음을 추스르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눈물의 이별. 그리고 눈물의 상봉이요. 흘러서 제 수능을 앞두고 형이 전역을 했어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형까지 입대를 시키고요. 허전함이 더 컸던 어머니께서는요. 형이 돌아오자 얼굴이 한층 밝아졌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좁디 좁은 집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 빈자리에 허전함에 괴로웠는데요. 형마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집을 떠나버리다 보니까요. 어머니와 저 둘만 남은 집이요. 허전해서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종종 휴가를 나왔지만요. 휴가를 나오면 나올수록 형에 대한 그리움은요. 더 강해져 갔고요. 아마 그 허전함은 저보다 어머니께서요. 더 심하셨을 텐데 활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수능을 치고 대학에 합격을 하고요. 그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생이 되는 동안요. 형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저는 혼자서도 미용실에 가서요. 당당하게 머리카락을 자르고요. 염색이나 파마까지 즐길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있었고요. 형은 그런 저보다 훨씬 더 늠름하고요. 듬직한 사나이가 되었어요. 그런 형과 저는 우애가 돈독한 형제지간이요. 세상 그 어떤 훌륭하고 다정한 형제를요. 저희 앞에 데려다 놓는다 해도요. 저희가 그보다 더 우애가 깊다는 것을요.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요. 저는 형을 잘 따르고 형은 저를 잘 아껴주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저에게 형은요.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세상 무서운 일이 있더라도요. 형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요. 없던 힘이 막 샘솟았거든요. 저녁을 하고 나서 돌아온 형은요. 근육질의 몸이 되어 있었고요. 삐쩍 말라서 해골 같았던 저는요. 그런 형의 도움으로 제법 사람 같은 형체를요. 갖추게 되기도 했었어요.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요. 저의 하나뿐인 형이라는 것이요. 제게는 참 행운이었어요. 그런 형이 어느덧 진짜 어른이 되어서요. 회사 취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서류에 넣을 증명사진을 찍는다고요. 아버지께서 형이 20살 되었을 때 사주셨던요. 그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 왁스를 바른 형의 모습은요. 괜히 서먹하기도 했어요. 진짜 어른이 돼서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정말 형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시간이요. 사라질 것 같아서였어요. 여전히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에 앉아서요. 밀린 과제를 해야 하는 저의 모습과는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형을요. 계속 친구처럼 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어쩌면 어리기만 한 저와 계속해서 놀아주는 것을요. 형이 지겨워하고 재미없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들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하지만 형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요. 얼른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인이 되고 싶다며요. 매일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고를 들여다보고요. 영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고쳤어요. 그게 어찌나 서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형에게 그걸 내색하진 않았어요. 형이 그토록 빨리 회사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를요.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욕심내서 공부하고 할 거 다 했는데요. 이왕이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요. 어머니 고생 그만 시켜드려야지. 민성아, 이 형님이 회사 다닌다고요. 집에 좀 소홀해지더라도 뒤를 잘 부탁한다. 응이요. 저 회사에 서류를 다 넣어두고요. 마침내 기다리던 회사에서 면접 연락이 왔어요. 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던 날이요. 형은 너무 긴장된다며 제게 자꾸 장난을 걸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약이 올라서요. 저도 형을 괴롭히거나 다 큰 덩치로요. 집 안을 쿵쿵 뛰어다녔을 텐데요. 그날은 어쩐지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형이 긴장을 풀겠다고 장난스럽게 제게 하던 말들이요. 저는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받아친 거예요. 형 회사 좀 다닌다고 집에 소홀해지기는 왜 소홀해져? 참나 형. 사실 속으로 내심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안 챙겨도 되는 건가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면접을 보는데 누가 뽑아주겠어? 물론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어요. 얼마나 형이 간절했는지 아니까요.
꼭 그 회사에 잘 합격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요. 왜 그렇게 삐뚤어진 말이 튀어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형이 제일 눈에 들어올 거라고요. 합격은 내가 장담한다고요. 큰 소리로 응원을 해주어도 모자랄 판에요.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의 등 뒤에 대고요. 재수없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었던 거니까요. 동생이 그렇게 심술을 부리는데도요. 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의 그 심술궂은 얼굴을요. 가볍게 무시하며 말했어요. 여기 회사 붙으면 너 좋아하는 소갈비 사줄게. 저번에 내가 가고 싶다던 연탄에 구워 먹는 소갈비집이요. 거기 가자. 엄마랑 같이 우리 셋이서. 웃긴 건 그 한마디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고요. 심술났던 마음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은 저를 잘 알고 있는요.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거예요. 저는 형에게 꼭 붙으라는 긴장하지 말고요. 면접 잘 보고 오라는 말 대신에요. 소갈비 꼭 먹자는 말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면접 잘 볼 거라는 말과요. 같은 의미의 말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하던 공부를 다 내팽개쳐 두고요. 목이 빠져라 형만 기다렸어요. 얼른 형이 집으로 돌아와서 활짝 웃는 얼굴로요. 예감이 좋다는 둥 붙을 것 같다는 둥요. 좋은 소식을 들려주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록요. 형이 집에 오질 않았어요. 심통이 났어요. 대체 그 중요한 면접을 보고요. 집에 곧장 오지 않고 어디로 가버린 건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여느 집의 형제들이 그러하듯이요. 에이 뭐. 형이 면접 끝나고 뭘 하든 내가 무슨 상관. 어디 놀러 갔나 보지. 마음 한편에 아무렴 어때라는 생각을 끄집어내면서요. 기다리던 마음은 쏙 들어가고요. 어쩌면 형이 면접을 잘 보지 못해서요. 우울해서 바람이라도 쐬러 갔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요.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평소처럼 그 전화를 받았고요. 여보세요. 민성이.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요. 어머니가 아니라 외삼촌이었어요. 지금 일을 하러 가 계신 어머니의 핸드폰이요. 왜 외삼촌의 손에 있는 건지를요. 파악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꽉 잠긴 목소리. 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요. 민성아. 태민이가 지금 병원에 있다. 택시 타고 지금 병원으로 와라. 머리에 B- 하고 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형이 병원에 있다니 하는 불안함과요. 그리고 대체 왜 어머니의 핸드폰으로요? 왜 삼촌이 전화를 걸어오신 건지에 대한 의문들에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집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게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저는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는 누군가가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채로요.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보이지 않고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외삼촌께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글쎄, 거기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사람이요. 저희, 형이라고. 외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형이 왜 여기 있어요? 형 오늘 면접 보러 갔거든요. 저희 형 아니에요. 외삼촌이 잘 모르셔서 헷갈리셨죠? 보세요. 엄마.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미쳐서 돌아버리기 직전에 제가 몸부림을 치며요. 문 밖을 나서려고 하자 외삼촌이 제 어깨를요. 지그시 감싸 안으며 울부짖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성이라고. 민성이네 형. 태민이가 맞다고. 너의 형. 얼굴 마지막으로 보라고. 싫다. 고 바득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요. 몸부림치는 저를 외삼촌께서 억지로 그 앞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뿌리치고 뿌리쳐도 제 손에 그 천을요. 쥐어주시던 외삼촌이 얼마나 싫고 미웠는지 몰라요.
우리 형이 아닌데요. 거기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 우리 형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외삼촌이 자꾸 형이라고 그러니까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외삼촌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미쳐서 날뛰고는 있어도 한편으로는요. 그 천을 걷어내어 진짜 저의 형이 아니라는 것을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어먹을 그 천을 걷어내고 확인한 얼굴은요. 정말로 저희 형의 얼굴이 맞았어요. 형, 뭐해? 태민이 형. 김태민. 야, 김태민. 뭐해? 빨리 눈 떠. 왜 이래요? 우리 형 왜 이래요? 뭔데? 지금 다 뭔데? 형 장난치지 마. 뭐 하는 거야? 빨리 눈 떠. 형아. 형.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을 꾸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건 분명히 형이 저를 골려 먹으려고요.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차갑게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형의 몸을요. 흔들면서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장난이라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심한 장난을 친 것이라고요. 하지만 형은 제가 그렇게 시끄럽게 요란을 떠는데도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삼촌의 손에 이끌려 또 어디론가 향했어요. 저 멀리 걸어오는 한 사람이요.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엉망이 된 모습을 하고서요. 빠른 걸음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걸어오는 한 사람이요. 어머니였어요. 엄마. 태민이. 우리 태민이 어디 있어? 우리 태민이. 어머니께서는 형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가요. 혼절을 하셨고요. 늦게 정신이 깨어나서 다시 형을 찾아서요. 병원을 휘젓고 다니셨던 거예요. 맞고 있던 링거를 억지로 빼어내신 건지요. 소매 사이로 핏방울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형이 죽은 것 같아서요. 형의 사이는 목골절이었어요. 면접을 가던 길에 버스 사고가 났고요. 그 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그중 딱 한 명. 하필 저의 형이. 하필 저의 형만.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였어요. 면접을 보러 간다고 집을 나섰던 형이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생각에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형의 사인을 들었을 때는 더 미칠 것 같았어요. 살려보려는 한 번의 시도조차도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몸이 꺾여서요.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이요. 왜 하필 제 형이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저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만 살았던 사람인데요. 왜 하필 그런 일이 우리 형에게 닥친 것인지요. 힘들고 괴로웠어요. 사고를 낸 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앞두고요. 사과를 하겠다고 어머니와 저를 찾아왔을 때요. 그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분풀이를 해보았지만요.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바둥거리면 거둥길수록요. 형의 죽음은 더욱더 선명해졌어요. 형의 양복은 딱 하나 있었어요. 생전 아버지께서 형이 20살 된 기념으로 사주셨던요. 까맣고 반질반질한 넥타이에 양말까지요. 아버지께서 사주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요. 면접 보는 날 그걸 입고 나섰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던 옷인 줄 알았기에요. 또 그 양복에 담겨 있는 사랑을 알고 있기에요. 그 정장이 형의 유품이라고 제 품에 안겼을 때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형이 몸뚱이는 빠져나가고 없는 빈 껍데기인 뿐인 그 옷이요.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왜 형까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건지요. 하늘은 왜 우리 아버지로도 모자라서요. 우리 형까지도 우리 가족에게 빼앗아가는 건지요. 형의 양복은 깨끗했어요. 그 양복을 손에 쥐고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김태민.
그 인간이 아버지께 그 양복을 처음 선물 받고요. 해맑게 쭉 웃으며 행복해하던 얼굴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이라며 애지중지하던 형이요. 그 진심 어린 눈빛을요. 형은 늘 말했어요. 이 양복 입으면 아빠가 항상 나를 지켜주실 것만 같아. 나 이거 입고 면접 보고 그래서 합격하면요. 너희 다음에 면접 보러 갈 때 빌려줄게. 아버지께서 남겨주고 가신 건데요.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나만 그 행복을 누리면 너무 치사하지. 어때? 이 형 겁나 멋있지? 너 나중에 이 양복 촌스러워도 싫다고 하면 안 된다. 이 옷에는 좋은 기운이 흘러. 우리 아버지의 기운. 그 양복을 입고 있으면 늘 든든했던 아버지의 기운을 받아서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고했던 형의 모습이요. 비디오 필름을 빨리 감기하는 것처럼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인지 형의 유품들을 정리하면서도요. 어쩐지 그 양복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형이 애지중지하던 걸 알아서요. 그걸 태워서라도 형의 품에 닿게 해줘야 하나 하는 고민을요. 했다가도 왜인지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힘든 시간 속에 어머니와 저는요. 이것저것 정리를 해야 했고요. 결국 어머니와 상의 끝에 저는요. 그 양복을 태우지 않기로 했어요. 다른 물건들은 형의 곁으로 보낸다는 셈치고요. 다 태워버리거나 버렸지만요. 형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옷만큼은요. 차마 태울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결정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약속했어요. 엄마, 대신 나, 형이 보고 싶을 때마다요. 이 양복 보면서 형을 떠올리고 추억할게. 형이 이 양복 입고 멋있게 웃었던 모습이랑요. 만약에 형이 계속 살아있었더라면, 그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형이 이 옷을 입고 회사에 갔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저는 형이 보고플 때마다요. 그 양복을 꺼내어 보며 사랑하고 존경했던요. 저희 형 김태민을 추억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렸어요. 어머니와 저는 무너지려 할 때마다요. 아버지의 응원을 떠올리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참 웃긴 게 그렇게 슬프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다가도요. 저 한 몸 살아보겠다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요. 일상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요. 저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요.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저의 미래를요. 꿈꾸고 그리기도 했어요. 착하고 어진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요. 결혼을 생각했지만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버는 게 그리 시원치 못했거든요. 언제나 멋있었던 형과는 달리요. 저는 늘 모자란 것 투성이라고요. 그럼에도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로요. 저를 예뻐해 주던 착한 여자친구는요. 전세로 시작해도 좋다며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요. 그 맘때쯤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팔고요. 이사를 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사를 하세요 하고요. 묻는 제게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 장가갈 때 집값 보태라고. 나는 이제 혼자 살아서 쓸데없이 방 많이 필요 없어. 침실 있고 주방 있으면 그걸로 되지. 너도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면 여기저기서 욕먹어. 너 신부도 말이야. 괜찮다고 하지만요. 막상 땡전 한 푼 없이 결혼하면요. 신혼 초에야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와서 좋을 순 있어도요. 범이야.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못난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이런저런 마음고생만 하다가 어머니께서 꾸역꾸역 집을 팔아버리고 이사를 하셨던 것은요. 다름 아닌 저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몇 번이나 필요 없다고 뒀다가요. 어머니 필요하신 곳에 쓰시라고 거절을 했지만요. 어머니께서는 징그럽게 그리고요. 그 돈을 받느냐 마느냐와는 무관하게요. 어머니의 이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동안 함께 살았던 정든 집을요.
다른 사람 손에 떠나보내고요. 어머니께서 새로이 살게 되실 곳의 짐을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몇 개 안 되는 상자들 중 어느 한 상자에서요. 형이 입었던 그때 양복이 들어있는 상자가 보였어요. 그걸 꺼내어 보는 저를 보신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제가 결혼을 하면 그 양복을요. 가지고 가고 싶을까봐 일부러 따로 빼두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그 양복을요. 만져보고 봤고 냄새도 맡아보았어요.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 잘 살아보겠다는 핑계 하나로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형의 양복이요. 이제 저는 그때보다 살도 찌고 체형이 달라져서요. 입을 수조차 없는 사이즈였어요. 새삼 저보고 맨날 말랐다고 구박하던 형도요. 사실 마른 체형이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참 그 양복을 만져보고 있는데요. 옷깃 밑단과 소매 끝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것이 보였어요. 곰팡이가 피었네. 엄마, 나 세탁소 좀 다녀올게. 어차피 입지도 않을 옷이었지만요. 곰팡이가 슬어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구석에 방치했다는 것이요. 형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세탁소에 그 양복을 들고 가서 맡기고 나오는 길에요. 괜히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겠지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늘에 있는 형에게요. 양복을 곰팡이 피게 두어서 미안하다고요. 사과를 건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기 세탁소인데요. 형의 양복을 맡겼던 세탁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사장님은 벌벌 떠는 목소리로요. 이 양복 주인이 누구세요? 내게 물으셨어요. 양복 안에 명함이 있는데 이게 제 명함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세상에 이제 없는. 그러니까 딱 하나 있던 명함인데요. 이 명함 주인. 그러니까 이 명함 가지고 있던 청년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사장님은 마치 저의 형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어요. 저는 그 질문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요. 형과 어떤 인연이 있는 분이었는지 궁금해서요.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그 양복이 저희 형이 입던 양복이고요. 양복 안에 명함이 들어있는 줄 몰랐었다고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요.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10년 전 사장님은 평소처럼 세탁소에 나가 있었고요. 함께 살던 사장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요. 사색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니요. 왜 그러시느냐고 묻고 있던 옆을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서 있더래요.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나가시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매일 아침요. 꾸준하게 운동을 나가시던 분이었고요. 저는 딱히 걱정하지 않았죠. 늘 있는 일상이었고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요. 생각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색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냐고 대뜸 화를 내고 그랬는데요. 다시 보니까 옆에 한 청년이 서 있더구만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청년이 날 살렸어. 하고요. 면접이 떨린다며 새벽부터 집을 나섰던 형이요. 길에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바로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셨던요. 세탁소 사장님의 어머니셨다고 말이에요. 형은 길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할머니를 도왔대요. 의식을 잃어가는 할머니를 정신 차리도록 도와드리고요. 집까지 모셔다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양복 속에 있던 그 명함은요. 그날 그때 세탁소 사장님이 저희 형에게 건넸던 명함이라고 했어요. 양복을 멋있게 쫙 빼입고서 있기에요. 직장에 가시는 길이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면접을 보러 가던 길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중요한 면접에 늦었으면 어떡하나요?
미안해서 얼른 명함을 건네면서 등을 떠밀었던 거예요. 어떡하느냐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요. 면접 다녀와서 연락 주면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요. 사장님은 어느 한 청년의 앞길에 방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요. 덜컥 미안함이 몰려와서 꼭 연락을 달라는 말을요. 재차 강조하며 형의 등을 떠밀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형은 웃으며 괜찮다고요. 면접 보고 돌아와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며 돌아섰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형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그렇게 세탁소 사장님께는 연락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영영 형과 사장님의 인연은 없어 줄 알았는데요. 그 명함이 결국 사장님에게 큰 힌트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새로 제작을 해서 전날 찾아온 명함이에요. 예쁘게 잘 나온 줄만 알았는데요. 청년에게 한 장 준 뒤에 다시 보니까요. 명함에 한 글자가 오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새로운 명함 중에 딱 한 장이요. 아침에 그 청년에게 건넸던 명함 딱 한 장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오타가 났으니까 새로 맞춰야 하니까요. 근데 오늘 작업을 시작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데요. 그 명함. 내가 면접 보러 가던 청년에게 줬던 그 분량인 명함이요. 나오더라고. 만들어지고 딱 한 장만 썼던 명함. 그 명함이요. 하필 저희 형의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던 거예요. 저도 그 양복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면서요. 안주머니 안에 그 명함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세탁을 맡기겠다고 들고 오면서도요. 오랜 시간 동안 그저 걸려만 있던 양복이요. 당연히 주머니에 다른 게 들어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장님께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요. 형은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에 절로 고개가 하늘에 향하더니요. 형의 이야기를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후 형이 면접을 보러 가던 길에요. 버스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세탁소 사장님이 고개를 숙이며요. 엉엉 오열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운명이 어떻게 그렇게 얄궂을 수가 있냐고.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그 청년이 그때 저희 어머니를 구하느라요. 시간을 쓰지만 않았어도 그 청년은 바로 면접장으로 갔을 거고요. 그러면 그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전부 제 탓입니다. 저 때문이에요. 펑펑 우는 사장님의 어깨가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2번이나 가족을 잃고 힘들었던 지난날요. 어머니와 저의 어깨, 그리고 오래전 형의 어깨가 생각났거든요. 그저 살면서 딱 한 번 도움을 받았던 낯선 이의 죽음에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는요. 사장님의 마음씨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저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유, 울지 마세요, 사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장님 탓 아니에요. 저희 형. 그게 자기가 선택한 일이었을 뿐인데요. 왜 사장님을 탓하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날의 이야기를요. 그 사장님의 입을 통해 전해 들으며요. 아주 잠깐, 아주 살짝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그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할머니의 잘못도 아니었고요. 모든 것은 형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었어요. 사고가 났던 건 형의 선택은 아니었지만요. 피할 수 없었던 말 그대로 사고였고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달래지만요. 사장님의 진심 어린 눈물은 멈출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런 사장님의 어깨를 토닥이며요. 애써 밝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진짜 사장님 탓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양복에 곰팡이가 피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걸 세탁 맡길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요. 이렇게 마주치고 형과 얽혀있던 이야기를요. 제가 전해들을 일도 없었을 텐데요. 형 양복도 옷장 구석에 걸어두고 한참 잊고 지냈거든요. 이 양복,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요. 형 20살 될 때 사주셨던 양복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참 아끼던 양복이에요. 그래서 그날 면접 보러 갈 때에도 입고 나섰던 거고요. 그런 귀한 양복이라서 버리지도 태우지도 못하고요. 가지고는 살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요. 저도 잊고 살았던 것 같죠. 제가 벌어놓은 돈이 좀 있었더라면. 그래서 제 결혼 핑계로 어머니 집 팔고 이사 오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덕분에 양복을 세탁소에 와서요. 이렇게 사장님 만나서 저희 가족은 아무도 몰랐던요. 형의 착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 건지요. 사장님 안 만났으면 형이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요. 좋은 일을 하고 갔다는 걸 영 모르고 살 뻔했어요. 저와 사장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꾸 눈물을 흘리는 사장님을 보며 저도요. 형 생각이 나서 몹시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저와 어머니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하시기에요. 이것저것 대답도 하면서요. 세탁소 사장님은 한자리에서 아주 오랫동안요. 가업을 이어오던 분이었어요. 3대째 한자리에서 세탁소를 하고 계신다는 사장님께요. 앞으로 세탁물 맡길 일이 있으면요. 꼭 여기로 오겠다고 약속을 드리기도 했어요. 사장님은 자꾸만 형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하셨지만요. 저는 약간의 원망을 떨쳐버리고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처음 만나서 그렇게나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요. 착한 어른을 형 덕분에 알게 될 수 있었으니까요. 참 좋은 인연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세탁을 하러 종종 찾아갔어요. 그분께서 정말 저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셨어요. 저기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냥 이대로 지내기엔 두 다리 뻗고 잠이 오질 않아서 그러는데요. 좋은 집은 아니지만 이 건물 3층에 비어있는 가정집 하나가 있거든요.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곧 결혼한다며. 돈 많이 벌 때까지 몇 년이고 들어와서 살아. 다른 뜻은 없어요. 그저 미안하고 고마운 걸 남기고 떠난 형에 대한 보답이. 내가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 청년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네. 어른이 돼서 그 청년한테 늦었지만요.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부탁합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은 세탁소가 있던 그 건물의 건물주였고요. 처음 만난 날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두셨다가요. 몇 번 결혼 진행 사항을 물어보고 하시더니요. 제게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 사정을 알고 자기 건물에 빈 가정집 하나를요. 내어줄 테니 몇 년이고 상관없이 들어와 살라고 말이에요. 당연히 거절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요. 형에 대한 보답이라고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요. 사장님의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요. 제가 돈이 조금 모일 때까지 사장님께 신세를 지고 지낸다면요. 어머니께서 평생 힘들게 모으신 돈을요. 제가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도망치듯 세탁소를 빠져나왔던 저는요. 얼마 후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려해 주시고 챙겨주심에 감사하다고요. 사실 제가 이런 걸 노릴 자격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조금 뻔뻔해지기로 결심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형편이 좋아져서 이 집을 떠날 수 있을 때쯤요. 사장님께서 저희 형에게 보답하신 것처럼요. 저도 꼭 사장님께 보답을 드리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어머니와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으로.
그리고요. 세탁소 아저씨와는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도 꿈을 꿔요. 남들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창한 꿈은 아닐지라도요. 아내와 제가 지낼 작은 공간을 제 손으로 마련하는 그날이 오는 꿈을요. 아버지와 형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썼더니요. 오늘따라 두 분이 더욱 보고 싶네요. 나중에 형을 다시 만나면요. 형이 하늘로 돌아가기 전 일을 꼭 칭찬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